안녕하세요. 문화팔레트 김석희입니다. 네, 목소리가 좀 안 좋은 상태로 방송을 하게 돼서 송구스럽습니다. 네, 오늘은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최근 작품이죠. 그대들 어떻게 살 것인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함께 이야기해 주실 분은 오늘만큼은 영화 감독이라고 소개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예, 변호사로도 알려지신 분이죠. 미야자키 덕후. 네, 정동근 감독님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감독님. 네, 반갑습니다. 정동근입니다. 네, 감독님이라는称呼가 어색하진 않으시죠? 예. 벌써 4편의 영화를 만드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학부에서 법학과 경제학을 전공하셨고 대학원에서도 법을 전공하셨어요. 그리고 사법고시에 패스하셔서 계속 변호사로 일하고 계신데요. 근데 어떻게 또 영화를 만들 생각을 하셨을까요? 근데 사실 이제 영화라기보다는 좀 더 저는 좀 포괄적으로 이제 예술 내지는 이제 창작 행위에 대해서 어릴 때 막연한 꿈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주된 일은 이제 변호사 일을 하게 됐는데 이제 변호사 일을 몇 년 정도 하다가 다시 한번 본격적으로 창작 행위에 시간을 들여서 거기에 집중을 하지 못하면 나중에 이제 후회를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한국예술종합대학교에서 대학교에 그냥 공고를 보고 한예종 들어가기 어렵다고 들었는데 이제 영화과에 지원을 했는데 뭐 기대도 하지 않게 덜컥 뭐 합격을 해서 이제 잠깐 이제 변호사 생활을 휴직을 하고 휴직하시고 이제 학교에 들어가서 뭐 칠수와 만수와 그 이재수의 난 등을 이제 연출을 하셨던 이제 박강수 감독님을 이제 지도 교수로 모시고 이제 영화를 이제 본격적으로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럼 오늘 그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 이야기로 또 돌아가서 좀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이번 영화는 제목도 심오합니다. 그대들 어떻게 살 것인가. 그래서 그런지 영화에 대한 평가가 좀 극과 극으로 갈리는 것 같아요. 그 부정적인 평가를 하시는 분들 중에는 일단 너무 어렵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정말 어려운가 하면 사실은 그냥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를 가진 소년이 외가림의 하여튼 그런 존재를 만나서 신기한 세계로 빨려 들어가고 또 뭐 성장해서 돌아온다라고 하는 스토리 자체는 그냥 심플한 스토리거든요. 어떤 의미에서는 이 영화의 제목이 영화를 어렵게 만든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네, 감독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영화는 어떤 영화입니까? 이미 뭐 언론을 통해서 많이 알려졌듯이 이제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는 이미 이제 상당히 오래전에 나왔던 일본 소설의 제목을 이제 영화의 제목으로 가져온 것이고요. 참고로 이제 여담으로 말씀을 드리면 작품의 제목에는 저작권이 없습니다. 역시 변호사님 다운 말씀이시네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또 제가 뭐 단편 영화를 만들면서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제목을 써도 그건 저작권 침해가 안 돼요. 그렇군요. 여담을 좀 했고요. 그 다음에 뭐 영화에 대한 평은 사실은 시나리오적으로 스토리텔링 차원에서 기승전결이 분명하고 어떤 갈등 구조와 그 갈등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이런 내러티브 측면에서 불분명한 부분은 어느 정도 있어요. 물론 이제 저의 주관적인 개인적인 생각이어서 이걸 이제 보편화할 수는 없지만 상당히 몰입감 있게 재미있게 봤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나요? 그리고 이제 사전에 언론에서 이제 하는 얘기들이나 평론가들이 하는 얘기들 자체가 영화가 뭐 난해하다라고 얘기를 많이 했는데 뭐 제가 영화를 보고 나서는 그렇게 뭐 난해하지도 않았고 감독이 고민하고 있었던 어떤 주제들에 대해서 답을 던지기보다는 나는 이런 고민을 했다. 근데 너희들도 한번 생각을 해봐라. 라고 해서 영화를 감상하기보다는 감독과 어떤 대화를 나누고 감독이 나는 이런 고민을 하고 있다. 라는 이제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서 영화를 상당히 재밌게 봤고 그래서 이제 2번이나 보게 되었는데 2번째 봤을 때도 역시 재밌었습니다. 사실 이 영화에서 제가 주목했던 부분은 사실은 그 전쟁기에 유복한 집안에서 자라는 소녀, 자전적인 소설이잖아요. 자전적인 영화잖아요, 이 영화가. 그래서 실제로 미야자키 하야오가 어렸을 때 아버지가 그 비행기 부품을 만드는 공장의 공장장이었다고 하고 그래서 어쨌든 많이 미야자키 하야오 자신과 비슷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여기 보면 이제 유복한 집안에서 태어난 소년이 비록 이제 어렸을 때 엄마를 잃기는 했지만
뭐 다른 학생들은 근로봉사하느라고 막 이렇게 학교에서 노동하고 있을 때 아버지가 얼마간 학교에다 내고 학교를 안 보내고 그래서 교장 선생님이 눈 감아주는 형태로 뭐 이렇게 하기도 한단 말이죠. 그리고 이 전체적으로 너무나 이 평화로운 기조를 유지하는데 영화 자체에서 사실 굉장히 저는 거기에 이질감이랄까 거부감이랄까 이런 걸 좀 느꼈거든요. 근데 이게 이 영화뿐만 아니라 그 전에 바람이 분다 10년 전에 나온 영화죠. 그 바람이 분다를 할 때도 저는 그런 비슷한 감정을 느꼈어요. 전쟁에 대한 뭐랄까 약간 거리를 둔. 그래서 물론 전쟁이라는 것이 하나이지 않은 전쟁이죠. 각 사람마다 겪는 게 다 다르니까 하나이지 않은 전쟁이지만 미야자키 하야오의 경우에 그 전쟁을 좀 피해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 정도의 거장이라면 좀 언급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너무 언급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는 것은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저는 들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마이토가 한자어로 이제 진실된 사람이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그 진실된 사람이라는 것을 주인공 이름이죠, 마이토가. 해석을 할 때 항상 이제 마이토가 일관된 어떤 언행이나 어떤 삶의 형태에 있어서 모순을 보이지 않는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그 마이토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트라우마나 모순, 상처 이런 것들을 그냥 가감없이 드러내겠다라는 의미에서 이번에 이름을 마이토로 정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그 인생을 어느 정도 이해를 하면 사실 영화를 좀 더 입체적으로 감상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 감독 자신도 자전적인 영화라는 걸 인정을 했고, 그래서 소녀가 아니라 소년을 주인공으로 했다고 밝혔어요. 네. 뭐 교수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제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은 뭐 동경에서 이제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아버지 카츠지죠. 미야자키 카츠지가 그 큰아버지와 함께 이제 제로셈 비행기를 제조하는 맞습니다. 공장에서 아버지는 이제 공장장으로 큰아버지는 이제 경영자로서 이제 같이 일을 했었고 제로스는 자살 특공대 예. 독고다이라고 하죠. 소위 이제 가미카제라고 가미카제 특공대가 타고 갔던 비행기죠. 네. 그래서 미야자키 하야오가 뭐 어릴 때는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는 인식을 하지 못했겠죠. 예, 그래서 굉장히 부유하게 성장을 했었고 사실은 그동안 이제 미야자키 하야오 작품에서 볼 수 있었던 어떤 궁극주의에 대한 비판 그리고 생태주의, 평화주의 이런 영화들과는 자신은 사실 좀 모순된 삶을 살아왔었고 그리고 이제 아버지가 그렇게 이제 군수공장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벌면서 그럼 아버지는 과연 전쟁을 이용해서 돈만 벌기 위해서 그렇게 일을 했던가? 그럼 아버지에게 이윤 추구 이상의 어떤 가치나 목표가 있었던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정신과 주치의도 아니고 직접 만나서 얘기도 안 해본 것이라서 사실 그 영화라는 텍스트를 가지고 어떻게 보면 교수님과 제가 나눌 수 있는 어떤 관념의 유의겠죠. 하나의 즐거움이겠죠. 그래서 답이 없기 때문에 저도 부담스럽게 얘기를 하는데 어떤 그런 제의식 때문에 미야자키 하야오가 어떤 반전 사상이라든가 어떤 생태주의, 평화주의에 대해서 그 반발작용으로 더 거기에 치우친 것이 아니냐. 예, 그렇기 때문에 일종의 그런 이제 창작 활동을 하면서 속죄를 하는 거죠. 그런 것도 아마 무의식적으로 좀 작용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정말 중요한 거는 가장 단순한 측면인데 어떤 인간이 자기 안에 내재되어 있는 모순 내지는 자기가 추구하는 가치 내지 사상과 자기의 삶이 다른 이런 상태는 사실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 이외에도 많은 사람들한테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일례로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그 최근에 이제 어떤 분하고 이제 말씀을 나누다가 재밌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세상에서 가장 많이 상처를 받는 자식들이 목사님들의 자식이래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이제 목사님들은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굉장히 때묻지 않고 성스럽게 살아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가정생활을 하면서 자녀들은 목사님을 인간으로서 가까이 보잖아요. 근데 이제 일요일 날이나 교회 가서 말씀하시는 부분과 사람들한테 알려진 대외적 이미지
와 집에서 이제 계획이 보는 있죠. 인간적인 아버지의 모습하고는 사실 차이가 있는데 그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하죠, 당연하죠. 목사님이 신이 아닌 이상 어떻게 모든 욕구를 다스리고 그렇게 성스럽게 살아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뭐 미야자키 감독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제 모든 사람들이 그런 어떤 모순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뭐 바람이 분다 해서 폴 발레리가 뭐 바람이 분다 뭐 그러니까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처럼 우리는 뭐 스스로 생을 마감하지 않는 이상 어떻게든 살아내야 되는데 그러면 이런 사람들과 이 사람들 둘러싸고 있는 어떤 환경들을 내가 과연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그들을 포용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실존적인 고민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뭐 미야자키 하야오가 그동안 보였던 어떤 생태주의라든가 반전주의 이런 것과 뭐 사실 지난 영화에서 바람이 분다에서 그 영화 하나 만들었다고 해서 얼마나 많은 비판이 있었어요. 변절됐다. 근데 사실 저는 뭐 충분히 그 영화에서 보여진 어떤 굉장히 평화로운 어떤 이미지 이런 것들은 이해가 가거든요. 그래서 이 영화에서도 뭐 어떤 가치를 교조적으로 이야기하기보다는 결국 모순 덩어리고 충돌할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의 사람들의 존재 그리고 그를 둘러싼 환경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결국은 어떻게 이들을 바라보고 품어야 되는가 그런 영화라는 것이 제목에도 좀 반영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게 보시는군요. 근데 저는 어떻게 보면 그 과거를 전쟁기를 아름답게 그린다든지 이런 거는 약간 좀 뭐라 그러나 회귀적으로 돌아가서 뭔가 그 시절에 대한 아련한 그리움 같은 게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근데 저는 여러 가지로 좀 해석을 해볼 필요가 있는 영화라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오늘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 영화에 또 얘기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 그 어떤 공간적인 것인데 그 연못을 건너가면 탑이 있고 탑 안에 또 하나의 세계가 있잖아요. 동굴 속에 하나의 세계가 있잖아요. 근데 그 세계를 돌리는 원동력이 블럭 같은 걸로 쌓은 13개의 블럭이 있는 탑이 무너지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탑이 무너지고 나면 그 세계도 무너지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단 말이죠. 메타포가 굉장히 강한 영화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 동굴 속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그 탑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런 걸 또 어떻게 해석을 하실까요? 그 탑 속에 들어가는 부분은 사실 이제 좀 생과 치료 행방불명에서도 사실 어떤 다리를 건너서 이제 별도의 차원의 세계로 들어가는 부분이 조금 현실 세계와 배치되는 구조로 나오기는 하는데 뭐 미야자키 감독의 영화에서 대체로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죠. 네. 뭐 다리를 건넌다든가 뭐 동굴을 지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세계로 가죠. 예. 그래서 그 탑이 뭐 과연 무엇을 상징하는가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각자 뭐 견해들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저는 뭐 이런 해석도 읽어본 적이 있는데 이게 뭐 1868년에 뭐 메이지 유신을 뭐 상징하는 거다. 뭐 예, 그 탑을 뭐 이제 그걸 만든 사람이 메이지 유신, 그러니까 메이지 시대 사람이라는 설정은 나오죠. 탑이 이제 외부에서 뭐 하늘에서 떨어진 걸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이 이제 메이지 유신을 통해서 외부의 서양 문물을 이제 본격적으로 받아들이기 시작을 했는데 하늘에서 떨어진 것처럼 근대화가 이루어졌다고. 예. 근데 이제 전작에서 바람이 분다에서 그 미야자키 하야오가 그 일본의 그 기술적 발전에 대해서 뭐 어떤 주제의식을 담았는지까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굉장히 좀 긍정적인 이미지로 묘사를 했기 때문에 그 일본의 발전에 사실 어떻게 보면 역사적 전환점이 됐던 메이지 유신을 상징하는 것이 탑이다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뭐 감독이 스스로 나 이거를 상징하는 거였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 이상 뭐 잘 모르겠고 네, 얘기 안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얘기한다고 해서 네, 꼭 그렇게 또 없죠. 해석할 네.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이제 그것보다는 이제
이번 영화에서의 탑은 어떻게 보면 감독의 창작 세계를 의미하는 공간이라고 봐요. 결국은 그 돌을 가지고 이제 탑을 쌓는 그런 행위를 하는 큰할아버지가 계시는데, 그 큰할아버지의 그 돌 쌓는 행위는 어떻게 보면 소위 창작하는 행위, 창조자의 행위 뭐 이런 걸로 봐서는 미야자키 하야오가 그동안 자신이 겪었던 일을 어떤 작품을 통해서 나름대로 승화를 하려고 했던 많은 시도들이 있었다는 점을 고려를 한다면 그 탑의 세계는 소위 미야자키 하야오가 만들어낸 창작의 세계라고 저는 이제 해석이 돼요. 저도 그 해석이 가장 뭔가 신빙성이 있다고 할까 좀 이렇게 동의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 동굴이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자궁을 의미할 수도 있고, 네. 그래서 그 안에서 존재하는 엄마가 어린 시절이죠. 엄마 어린 시절, 그다음에 뭐 형제 엄마 막 이렇게 다 들어가 있잖아요. 과거에 만들었던 영화들이 그 안에 다 이렇게 배태되어 있는 것 같은. 그래서 이 영화 전체가 하나의 미야자키 하야오라는 세계의 종장, 결론부 같은 좀 그런 느낌도 들면서, 동시에 그 맨 처음으로 돌아가서 그 창작의 세계가 만들어진 과정을 그냥 그 동굴 속에 다 넣어놓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었거든요. 이 탑이라는 것이 결국 그 미야자키 하야오의 영화 세계여서 지금 사실 이게 흔들리고 있는 건 미야자키 하야오를 뒤이을 사람이 사실 실제적으로 없잖아요, 지브리에. 네. 뭐 아드님이 있긴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렇잖아요. 그래서 위기에 처한 자신의 영화 세계, 그렇지만 또 이게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지는 자기가 또 이렇게 정할 수 없는, 그래서 너희들은 이 뒤에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또 던지는 그런 레벨에서도 또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감독 개인의 창작 세계에서의 이제 소위 말해서 창조주는 자기 자신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탑 쌓기를 통해서 새로운 세계를 만들려고 했던 자기 자신을 의미하는 것으로 저는 보여지고요. 그래서 저는 그 탑은 결국 미야자키 하야오의 예술 세계를 상징을 하고, 큰아버지는 그 세계 속에서 창작 활동을 하는 자기 자신이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가장 인상적인 장면은 어떤 장면이었습니까? 이제 와라와라가 이제 새 생명으로 현실 세계에 태어나기 위해서 이제 올라갈 때, 그때 이제 마이토와 이제 키라가 이제 그걸 보고 있다가 그 펠리컨들이 와서 와라와라를 잡아먹을 때, 그때 히미가 나타나서 이제 불을 사용을 해서 펠리컨들을 이제 쫓아내는 장면. 이제 그 장면이 굉장히 좀 인상 깊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와라와라가 마치 여성의 난소에 있는 난자처럼 처음에 좀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렇게도 보입니다. 예, 뭐 물론 이제 그 정자와 결합을 해서 수정이 돼야 새 생명이 태어나는데 와라와라 자체가 올라가니까 이거는 T라고 하는 예, 그래서 뭐 난자는 아니겠구나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 장면에서 결국은 불을 사용하면 펠리컨도 쫓아낼 수 있지만 와라와라도 또 일부는 또 죽게 되잖아요. 그렇죠. 마치 그 원자폭탄처럼. 예, 그래서 죽게 되는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쫓아내야 일부 와라와라가 희생이 되더라도 다수가 살아남아서 새 생명이 태어날 수 있다라는 부분과, 결국은 이제 히미의 그 불에 이제 상처를 입은 이제 죽어가는 외가리의 말, 이제 그 장면이 인상 깊었는데, 그 히미가 불을 사용하는 것과 그 외가리가 아니죠. 펠리컨이죠. 이제 그 펠리컨의 말은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영화 전반에서 볼 수 있었던 균형의 철학을 굉장히 그 함축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제 왜냐하면 균형의 철학. 예, 우리가 아까 제가 목사님 얘기도 잠깐 하고 인간의 모순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지만, 사람은 이제 어떤 가치를 추구한다고 하더라도 그 가치와 배치되는 모순적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이제 살아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내 안에 모순을 자각하게 되는 순간 그 모순을 없애려고 하는 어떤 순수에 대한 추구, 이런 것들은 사실 부작용으로 나타나는데, 그게 죄의식이나 죄책감, 속죄감, 뭐 자기 혐오, 자기 파멸 뭐 이런 것들로 나타나긴 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가야 되는 인간은 어떻게 모순을 받아들여야 되는가, 그리고 그런 모순을 가진 인간은 우리가 어떻게 품어야 되는가 라는 성찰을 통해서
모순을 재해석하는 방식으로 또 그 부분을 해결할 수 있어요. 근데 미야자키 감독에서도 자기 혐오적인 성격 측면이 보이기는 하지만 감독은 이제 제일 마지막의 방법론을 좀 취한 것 같은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모든 영화의 공통되지만 절대적인 악인은 없습니다. 예, 처음에 악인처럼 보이지만 그들도 나름대로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결국은 그들과 이제 조화로운 균형을 추구하는 것으로 영화가 대부분 마무리되는데 그런 부분을 고려를 한다면 미야자키 하야오는 그 영화를 통해서 어떤 모순적인 측면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인간이 추구할 수 있는 최선이 자기 혐오의 감정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살아내기 위해서 반드시 어떤 해를 끼쳐야 하는 필연적인 부분에 대한 수긍을 통해서 균형을 맞추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펠리컨이 죽으면서 우리는 살기 위해서 그냥 마라학을 먹을 수밖에 없었고 갈 곳도 없다라는 말을 했을 때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결국 감독이 가지고 있던 균형의 철학이 사실 거기에 농축되어서 표현이 된 게 아닌가. 저는 그래서 그 장면이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미야자키 감독은 다시 영화를 만들 것 같습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뭐 또 만드셔도 저는 반가울 것 같습니다만은 큰 틀에서 그 영화 세계가 이제 대단원의 막을 내릴 것 같은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새로운 또 출발선에 있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의 영화 세계는 이제부터 사실은 어쩌면 우리에게 던져진 것인지도 모르기 때문에 새로운 출발선에 섰다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미야자키 영화의 덕후이기도 하신 정동근 감독님을 모시고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은퇴작 그대들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네, 정 감독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문화팔레트의 구독자 여러분께 한 말씀 해주시는 것으로 오늘 방송을 마칠까 합니다. 거의 내피셜에 가까운 얘기를 두서없이 주절주절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이제 영화를 보고 그 영화에 대해서 지인들과 모여서 이렇게 얘기를 나누는 것도 영화가 주는 또 다른 2차적 즐거움인 것 같아요. 메타포가 많이 포함이 되어 있어서 이런 이제 담론을 형성하게 만드는 영화가 많지는 않은데 감독이 그동안 자신이 하고 싶었던 이야기나 자신의 삶을 모두 녹여 넣어서 만들었던 영화라고 하니 이 영화는 한 번은 보시고 가족들끼리 모여서 연말에 그 영화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